2023년 11월 호주 남부 우메라 시험장. 섭씨 48도를 넘나드는 숨막히는 열기 속에서 거대한 철의 괴물 3대가 붉은 사막 위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독일의 자존심 PJH-2000, 미국이 오랜 세월 개량해온 M109A7 팔라딘,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집념이 집약된 K9 썬더. 호주가 무려 45년 만에 차세대 자주포를 선정하는 역사적 시험 무대였고, 이곳에는 단순한 무기 성능 평가를 넘어 국가의 자존심, 군사기술의 미래, 그리고 새로운 동맹 질서의 방향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영연방 국가가 4.3 처음으로 한국산 주력 지상 화력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자리였기에 전 세계 방산 관계자와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이 이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로 쏠렸습니다. 긴장감은 공기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결과에 따라 누군가는 환호하고 누군가는 침묵해야 할 운명이 정해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 7일 오전 6시, 해가 떠오르기도 전 붉은 지평선 위로 희미한 빛이 번지자 새 자주포는 나란히 배치되었습니다. 왼쪽에는 유럽 최강이라 불리는 독일제 PJH-2000, 중앙에는 미군의 상징과도 같은 M109A7,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비교적 신참으로 여겨지던 한국의 K9 썬더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곳 우메라 시험장은 남반구 최대 규모의 군사시험장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연방 국가들의 핵심 무기들이 성능을 입증받아온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광활한 면적은 대한민국 한 개 도에 맞먹을 만큼 넓었고, 그 끝없는 사막 위에서 오늘 새로운 역사가 쓰일 예정이었습니다. 관측소에는 호주 국방부 평가단 12명, 영국 국방부 업서버 3명, 미국 국방자문단 5명이 자리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기대보다는 냉정에 가까웠습니다. 오랜 세월 미국과 영국 장비를 주력으로 운용해온 호주군에게 한국산 자주포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선택지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크에다 단장 피터 중자는 쌍안경을 들어 K9를 바라보며 낙대 중얼거렸고, 그의 손에는 이미 여러 가정이 적힌 듯한 보고서 초안이 들려 있었습니다. 옆에 선 영국군 해리스 대령은 두꺼운 평가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갸웃했고, 미국 자문단 수석 제임스 대령은 노트북 화면에 띄운 M109A7 재원을 바라보며 이미 결론을 예측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관측소 뒤편에는 독일 라인메탈 기술진과 미 BAE 시스템즈 엔지니어들이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장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평가는 낯설지 않은 무대였습니다. PJH-2000은 유럽 여러 나라에서 운영 중이었고, M109 계열은 전 세계 수십 개국이 사용하는 베테랑 무기였습니다. 반면 한국 방산 기술진 3명은 K9 주변을 끊임없이 점검하며 긴장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석 기술자 박준호 부장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포신과 유압계통을 다시 확인했고, 김태형 과장은 체크리스트를 몇 번째인지 모를 정도로 반복 검토했습니다. 이들에게 이번 평가는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한국 포병 기술이 세계 무대에서 정면 승부를 벌이는 나디카라나 순간이었습니다. 오전 7시, 첫 번째 평가인 신속 전개 능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제3 자주포는 동시에 출발 신호를 받고 3km 떨어진 사격 지점까지 이동해야 했습니다. 현대전에서 자주포의 생존성은 속도와 직결됩니다. 적 대포병 레이더에 탐지되기 전에 위치를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호탄이 하늘로 솟구치자 새 자주포의 엔진이 동시에 굉음을 토해냈습니다. 독일 PJH-2000이 가장 먼저 튀어나갔고, 거대한 차체가 모래를 걷어차며 전진했습니다. 그 뒤를 M190A7이 안정적인 속도로 추격했습니다. K9는 출발 순간 약간 늦었습니다. 운전병의 미세한 조작 실수였습니다. 관측소에서 작은 웃음이 흘렀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예상 범주라는 듯 메모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500m를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K9의 가속이 본격적으로 살아났고, 강력한 엔진 출력이 사막 위에서 위력을 드러냈습니다. 1km 지점에서 이미 M190A7을 바짝 추격했고, 1.5km를 넘어서자 독일 PZH-2000의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극한의 사막 열기가 냉각계통에 부담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독일 기술진이 급히 무전기를 들었고, 관측소 분위기가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2km 지점에서 K9는 M190A7과 나란히 달렸고, 2.5km 지점에서 마침내 추월에 성공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의 주먹이 중용이 움켜쥐어졌습니다.
최종 포착 시간 K9가 가장 먼저 전광판에 기록되었습니다. 관측소의 공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없었지만 시선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어진 두 번째 평가는 연속 사격 능력이었습니다. 새 자주포는 7km 떨어진 가상 표적을 향해 가늠한 빠르고 정확하게 포탄을 퍼부어야 했습니다. 초기에는 독일 PZH-2000이 무서운 속도로 포탄을 쏟아내고 자동 장전 시스템의 위력이 드러났습니다. M190A7은 느리지만 일정한 리듬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K9는 두 체계의 중간 속도로 출발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사막의 온도는 계속 상승했고 포신 온도는 극한으로 치솟았습니다. PZH-2000의 발사 속도가 점점 떨어졌고 과열 경고가 잦아졌습니다. M190A7은 끝까지 속도를 유지했지만 화력 밀도 면에서는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반면 K9는 일정한 사격 속도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명중률을 이어갔습니다. 독자적인 냉각 설계와 자동화 시스템이 혹서 속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았습니다. 관측소에서 쌍안경을 든 평가단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고 처음에 적어 내려가던 선입견 가득한 메모들은 조용히 수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시험은 단순한 비교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자주포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결과가 바로 이 붉은 사막 위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사 종료 신호가 울렸습니다. 결과가 전광판에 표시되었습니다. PGH 총 48발사 명중률 87%, M109H7 총 62발 발사 명중률 91%, K9 썬더 총 104발사 명중률 89%. K9E가 가장 많은 포탄을 발사했고 명중률도 우수했습니다. 관측소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국군 해리스 대령이 평가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미국 제임스 대령이 노트북에 뭔가를 급하게 입력했습니다. 호주 육군 참모총장 톰슨 대장이 앞으로 한 걸음 더 다서며 평가단장 피터 중장에게 뭔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기술진은 여전히 자신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한스 슈미트가 동료들에게 몽고들에게 뭔가를 설명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PGH-2000의 진짜 강점은 최대 사거리였습니다. 52구 경장 포신으로 40km 이상 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평가는 장거리 정멸 사격이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세 번째 평가가 시작되었습니다. 목표물은 22km 떨어진 폐탱크였습니다. 각 자주포는 세 발씩 발사하여 명중률을 겨루게 되었습니다. 바람은 초속 8m로 불었고 사막의 열기로 인한 신기루 현상이 목표물을 왜곡시켰습니다. PGH-2000이 먼저 발사했습니다. 첫 번째 포탄은 목표물 왼쪽 15m에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포탄은 오른쪽 8m. 세 번째 포탄이 목표물 중앙을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독일 기술진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M1097의 차례였습니다. 첫 포탄은 목표물 앞 20m, 두 번째는 12m, 세 번째는 목표물 상단부에 명중했습니다. 준수한 성적이었습니다. K9가 마지막으로 발사했습니다. 한국 기술진 박준호 부장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첫 번째 포탄이 목표물 후방 10m에 떨어졌습니다. 관측소에서 작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두 번째 포탄이 발사되었습니다. 목표물 중앙을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세 번째 포탄 역시 중앙부를 명중시켰습니다. 세 발 중 두 발 명중. PGH-2000과 동률이었습니다. 평가단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터 준장이 평가표에 뭔가를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짜 시험은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 45분 네 번째 평가 항목이 발표되었습니다. 극한 환경 기동 사격이었습니다. 평가단장 피터슨 준장이 무전기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새 자주포는 사막 깊숙한 곳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오메라 시험장 동쪽 끝. 소금 호수가 말라붙어 하얀 소금 결정이 수미터에 걸쳐 펼쳐진 지역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름철 낮 기온이 섭씨 50도를 넘는 남반구 최악의 환경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주포들이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찬막의 온도는 이미 섭씨 47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금속 표면을 만지면 화상을 입을 정도였습니다. 5km를 이동한 지점에서 바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모래먼지가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관측소의 기상담당관이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모래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평가단 사이에서 잠시 논의가 웃습니다. 영국군 해리스 대령이 평가를 중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호주 육군 참모총장 톰슨 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전에서는 날씨를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진짜 성능을 확인할 기회였습니다. 평가는 계속되었습니다. 오후 12시 30분, 모래 폭풍이 본격적으로 몰아쳤습니다. 가시거리가 50m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모래 입자들이 총알처럼 자주포의 외부 장비를 강타했습니다. 바람은 초속 20m를 넘어섰습니다. PGH-2000이 먼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외부 센서에 모래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타격 통제 컴퓨터의 화면에 오류 메시지가 떴습니다. 독일 기술진 한스 슈미트가 무전으로 긴급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자주포가 멈춰섰고 기술진 2명이 방진복을 입고 뛰어났습니다. 모래 폭풍 속에서 센서를 청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109H7은 계속 전진했습니다. 미국식 아날로그 시스템은 전자장비 의존도가 낮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환경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가시거리 확보가 안 되자 운전병이 거북이 걸음으로 움직였습니다. K군은 독자적인 방진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한국이 중동 수출을 대비해 개발한 기술이었습니다. 엔진 흡기구의 3중 필터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광학 장비는 자동으로 보호 커버가 닫혔습니다. 내부 승무원들은 여러 상 카메라와 레이더로 전방을 확인했습니다. 관측에서는 실시간 GPS 추적으로 새 자주포의 위치를 모니터링했습니다. PGH-2000은 여전히 제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M109H7은 시속 15km로 느리게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K군은 시속 35km를 유지하며 목표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미국 자문단 제임스 대령이 화면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쾌더 단장 피터는 준장이 옆 참모에게 K9의 항법 시스템을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후 1시 15분, K9가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모래 폭풍은 여전히 맹렬하게 휘몰아쳤습니다. 사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10km 떨어진 목표물에 3발을 명중시켜야 했습니다. 문제는 모래 폭풍으로 인한 시야 제로 그리고 간풍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사격 통제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한 조건이었습니다. K9의 승무원들이 한국형 탄도 계산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풍속, 풍향, 기압, 온도, 습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했습니다. 컴퓨터가 탄도를 재계산했습니다. 첫 번째 포탄이 발사되었습니다. 모래 폭풍 속에서 갱음이 울렸습니다. 목표 지점의 센서가 착탄을 감지했습니다. 목표물 왼쪽 18m였습니다. 컴퓨터가 오차를 분석하고 재계산했습니다. 두 번째 포탄, 목표물 오른쪽 7m에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포탄이 장전되었습니다. 최종 수정값이 입력되었습니다. 발사, 목표물 중앙에 명중했습니다. 관측소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호주 평가단원 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국군 해리스 대령이 평가표를 내려놓고 모니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성적이 아니었습니다. 모래 폭풍 속에서 10km 떨어진 목표물을 맞춘다는 것은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OUI 2시에 모래 폭풍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TGH-2000은 여전히 5km 지점에서 수리 중이었습니다. 109H는 이제야 목표 지점 1km 전방에 도착했습니다. K9은 이미 사격을 완료하고 다음 지점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미국 BAE 시스템즈 엔지니어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았습니다. 독일 라인메탈 기술진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 박준호 부장은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전기로 K9 승무원들에게 엔진과 포신 상태를 재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72시간 평가는 이제 절반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오후 6시 30분, 사막에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5번째 평가 항목이 발표되었습니다. 야간 정밀 사격이었습니다. 달빛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15km 떨어진 이동 표득을 맞춰야 했습니다. 현대전에서 야간 작전 능력은 생존과 직결되었습니다. 참막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낮 섭씨 48도에서 밤 섭씨 12도로 36도나 차이가 났습니다. 이런 극심한 일교차는 전자장비에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PGH-2000이 먼저 준비를 마쳤습니다. 독일 기술진은 오후 내내 모래폭풍으로 손상된 센서를 완전히 교체했습니다. 최첨단 열화상 조준경과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작동했습니다. 찬스 슈미트가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간 사격은 독일의 전통적인 강점이었습니다. 190H7도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미군이 검증한 AMPSQ-40 통합 조준 시스템이 가동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장에서 수천 번 검증된 장비였습니다. 미국 자문단 제임스 대령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K9의 전자장비에 경고등이 켰습니다. 낮 동안의 극심한 더위와 모래폭풍, 그리고 급격한 온도 하락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주 컴퓨터와 보조 컴퓨터 간의 데이터 연동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화면에 깜빡이는 에러 메시지가 떴습니다. 한국기술진 박준호 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급하게 K9로 달려갔습니다. 김태현 과장이 노트북을 들고 뒤따라 관측소에서 영국군 해리스 대령이 비웃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시 검증되지 않은 신생 무기 체계의 한계였습니다. 미국 제임스 대령이 팔짱을 끼고 여유롭게 지켜봤습니다. 45년간 미국제를 써온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호주 평가단원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7시 사격 평가가 시작되었습니다. PGH-2000이 첫 발을 쏘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삼광이 번쩍였고 갱음이 울렸습니다. 15km 떨어진 이동 표적이 초속 3m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0번째 포탄은 표적 후방 22m에 떨어졌습니다. 독일 기술진이 급하게 수정값을 계산했습니다. 두 번째 포탄 표적 왼쪽 10이렸습니다. 세 번째 포탄이 표적 가장자리를 스쳤습니다. 준명 중이었습니다. 독일 측에서 환호손이 들었습니다. M1097의 차례였습니다. 검증된 미군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첫 번째 포탄은 표적 전방 18m, 두 번째는 우측 15m, 세 번째는 표적 중앙고를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완벽한 명중이었습니다. 미국 자문단이 박수를 쳤습니다. 제임스 대령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의 힘이었습니다. K9에서는 여전히 수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박준호 부장과 김태현 과장이 케이블을 점검하고 소프트웨어를 재부팅했습니다. 15분이 지났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평가단장 피터 준장이 시계를 확인하며 참모에게 뭔가를 물었습니다. 규정상 30분 이내에 사격을 시작하지 못하면 기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호주 육군 참모총장 톰슨 대장이 팔짱을 풀고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실망감이 영역했습니다. 영국군 해리스 대령이 평가표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20분이 경과했습니다. 박준호 부장이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천막에 밤기는 차갑했지만 그의 등은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김태현 과장이 마지막 케이블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메인 컴퓨터를 재시동했습니다. 부팅 화면이 떴습니다. 시스템 체크가 진행되었습니다. 1%, 15%, 38%, 67%, 94%, 100% 완료.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습니다. 박준호 부장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5분이 경과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5분이었습니다. K9의 포신이 천천히 목표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한국형 야간 사격 통제 시스템이 가동되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15km 떨어진 이동 표적을 포착했습니다. 컴퓨터가 표적의 이동 속도와 방향을 분석했습니다. 풍속과 기온을 측정했습니다. 탄도가 계산되고 첫 번째 포탄이 장전됐을 때 이미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정밀한 조준보다 속도가 우선이었고
포탑 안의 공기는 숨조차 무겁게 만들 만큼 팽팽하게 조여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은 각자 맡은 화면을 노려보며 말없이 데이터를 확인했고 28분이 경과하자 차장의 손이 발사 버튼 위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관측소의 모든 시선이 K9 한 대에 꽂혔고 평가단장 피터 준자는 스톱워치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29분 30초. 남은 시간은 반 30초. 그 순간 K9의 포고에서 번쩍이는 섬광이 터졌고 첫 번째 포탄이 굉음을 남기며 사막의 밤을 가르며 날아올랐습니다. 15km 비행에 약 25초. 그 짧은 시간이 관측소 사람들에게는 끝없는 기다림처럼 느껴졌습니다. 목표 지점 센서가 반응했고 결과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표적 후방 35m, 빗나감이었습니다. 관측소 여기저기서 낮은 탄식이 새어나왔고 일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두 발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 7시 33분, K9에게 허락된 기회는 이제 단 두 번뿐이었습니다. 첫 사격 실패 이후 관측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고 영국군 해리스 대령은 평가표에 감정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자문단 제임스 대령은 고개를 저으며 노트북을 덮었고 독일 기술진 한스 슈미트는 동료들과 눈빛을 주고받으며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 기술진 박준호 부장은 포탑 옆에서 주먹을 꽉 쥔 채 떨리는 손을 숨기지 못했고 김피현 과장은 노트북 화면을 파고들듯 들여다보며 오차 원인을 추적했습니다. 급한 재부팅 과정에서 탄도 계산 소프트웨어가 초기화되지 않았고 기본값 상태로 발사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35m 오차는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 설정 문제였습니다. K9 내부에서는 즉시 재계산이 시작됐습니다. 포수는 열상 장비로 이동 중인 표적을 다시 포착했고 장전수는 두 번째 포탄을 밀어넣으며 금속이 맞물리는 둔탁한 소리를 울렸습니다. 차장은 풍속 데이터를 재확인했습니다. 야간 사막의 바람은 예측이 어려웠고 초속 5m에서 12m까지 널뛰듯 변했습니다. 기온은 빠르게 떨어져 공기 밀도가 높아졌고 그 미세한 변화가 장거리 탄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컴퓨터가 모든 변수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표적 이동 속도 초속 3.2m, 이동 방향 북동 32도, 풍속 초속 8m, 풍향 서북서, 기온 9.7도, 습도 23%, 포신이 미세하게 조정됐고 발사 준비 완료 신호가 떴습니다. 오후 7시 36분, 두 번째 포탄이 밤을 찢는 성광과 함께 날아갔습니다. 관측소의 순죽인 침묵 속에서 25초가 흘렀습니다. 센서가 반응했고 결과가 표시됐습니다. 표적 좌측 8m. 여전히 빗나갔지만 오차는 35m에서 8m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의 눈빛에 다시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박준호 부장은 침착하게 무전을 넣으며 마지막 탄도를 재계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한 발. 이 한 발에 야간 사격 평가의 운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실패하면 신뢰도는 치명상을 입게 되고 성공하면 모든 평가의 흐름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포탑 안 공기는 극도로 무거워졌습니다. 4명의 승무원은 숨소리조차 줄였고 포수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번째 착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풍향 계산에서 0.8도 차이가 있었고 표적 속도 역시 기존 예측보다 미세하게 빨랐습니다. 15km 거리에서는 그 작은 차이가 수미터 오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장전수가 마지막 포탄을 조심스럽게 밀어넣었고 차체 안정화를 위해 운전병이 미세하게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컴퓨터가 수정된 데이터를 반영해 최종 탄도를 계산했고 포신이 다시 0.8도 우측, 안각 0, 2도 하향으로 조정됐습니다. 이론상 완벽한 해답이었습니다. 오후 7시 41분,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관측소의 모든 인원이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했고 피터 준장의 손에 들린 쌍안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영국, 미국, 독일 관계자들 모두 말을 멈췄고 한국 기술진은 숨조차 깊이 쉬지 못했습니다. 그때 K9의 포구에서 마지막 섬광이 터졌고 세 번째 포탄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25초의 비행, 시간이 늘어진 고무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1초, 5초, 10초. 포탄은 최고 고도에 도달한 뒤
중력과 바람을 가르며 하강했습니다. 20초, 22초, 24초. 착탄 1초 전 관측소 안 공기가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25초가 경과했고 목표 지점 센서가 반응했습니다. 결과 표시까지 2초가 걸렸지만 그 시간은 영원처럼 길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표적 중앙 직격, 완벽한 명중이었습니다. 관측소의 짧은 정적이 흐른 뒤 믿기지 않는다는 순죽인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첫 발을 시스템 오류로 잃었던 K9이 마지막 한 발로 완벽한 해답을 만들어낸 순간이었습니다. 크레다 단장 피터 준장은 즉시 센서 데이터를 재확인하라고 지시했고 시스템은 오류 없음으로 응답했습니다. K9는 실제로 15km 떨어진 이동 표적을 야간에 명중시켰습니다. 호주 육군 참모총장 톰슨 대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영국군 해리스 대령은 평가표에 감점을 지웠습니다. 미국 제임스 대령은 다시 노트북을 열어 급히 보고서를 수정했고 독일 기술진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밤 9시, 다음 평가는 이동간 연속 사격이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움직이며 5분마다 사격하는 극한 생존 기동 테스트였습니다. 울퉁불퉁한 사막 지형 위에서 PZA-2000과 M190A7은 안정화에 어려움을 겪으며 수십 미터 오차를 냈습니다. 하지만 K9는 독자 개발 차체 안정화 시스템과 자동 보정 기술로 오차를 빠르게 줄였고 몇 발 만에 연속 명중을 기록했습니다. 관측소는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수근거림과 놀라움이 뒤섞였고 평가표 위의 숫자들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정이 지나자 가장 가혹한 시험이 발표됐습니다. 48시간 연속 작전 능력. 쉬지 않고 기동과 사격을 반복하는 내구성 패스트였습니다. 치 12시간 만에 일부 장비에서 과열과 피로지모가 나타났지만 K9는 안정적인 온도와 일정한 성능을 유지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은 승무원의 체력을 아껴주었고 전자장비는 혹서와 한랭을 오가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험은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전장의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하는지 보여주는 무대라는 사실을. 그 중심에 지금 K9가 서 있었습니다. 연속 작동으로 인한 과열이었습니다. 독일 기술진이 시스템을 재부팅했지만 3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190H7의 승무원들은 극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교대 인력이 투입되었지만 새 승무원들은 장비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명중률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K9는 승무원을 한 차례 교체했습니다. 한국 측이 준비한 예비 승무원들이 매끄럽게 투입되었습니다. 성능 저하 없이 작전을 이어갔습니다. 36시간 경과. 평가 단원들조차 교대로 휴식을 취했지만 자주포들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관측소에 남은 인원들의 눈에는 점점 확신이 차올랐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48시간이 경과했습니다. 11월 9일 자정 연속작전 능력 테스트가 종료되었습니다. 새 자주포가 최종 사격을 마치고 시험장 중앙으로 복귀했습니다. PGH-2000은 엔진에서 검은 연기를 뿜으며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48시간 동안 총 18번의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고 그중 5번은 사격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독일 기술진 한스 슈미트는 지친 표정으로 자주포 옆에 서 있었습니다. 109H7은 안정적으로 복귀했습니다. 큰 고장은 없었지만 승무원들은 완전히 탈진해 있었습니다. 48시간 동안 수동으로 포탄을 장전한 것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미국 자문단 제임스 대령은 승무원들에게 물을 건네며 격려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패배를 인정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K9는 마지막까지 안정적인 성능을 보이며 복귀했습니다. 엔진 소리는 여전히 경쾌했고 포신 상태도 양호했습니다. 한국기술진 박준호 부장이 차체를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48시간의 혹독한 시험에도 불구하고 주요 부품에는 마모가 거의 없었습니다. 오전 9시에 호주 국방부 회의실 최종 평가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평가단장 피터는 준장이 두꺼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72시간 동안 수집된 모든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항목, 신속 전개 능력. K9가 7분 38초로 1위, M1909H7이 7분 55초로 2위,
PGH 2008분 42초로 3위였습니다. 두 번째 항목, 연속 사격 능력. K9가 104발로 1위, PGH 2002 90발로 2위, 190H1이 62발로 3위였습니다. 세 번째 항목, 장거리 정밀 사격. 3발 중 2발 명중으로 K9와 PGH 동 2만 20동 1위, M190A는 3발 중 1발 명중이었습니다. 네 번째 항목, 극한 환경 기동 사격. K9, 나만이 모래폭풍 속에서 사격을 완료했습니다. PGH 2000은 센서 고장으로 실패, H7은 목표 지점 도착 자체를 못했습니다. 다섯 번째 항목, 야간 정밀 사격. 197이 3발 중 1발, 완벽 중, PGH 2000이 1발, 준명중 K9이 3발 중 1발, 완벽, 명중으로 M197과 동률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항목, 연속 기동 사격. K9가 평균 오차 5.8m로 압도적 1위, PGH가 16.3m로 3m로 2위, M190H 72.7m로 3위였습니다. 일곱 번째 항목, 48시간 연속 작전 능력. K9 기술적 문제 연건, PGH 2028건, M109H7이 승무원 피로로 인한 성능 저하가 기록되었습니다. 종합 점수가 화면에 표시되었습니다. K9 썬더 94, 2점 PGH 2078.6점 M109H 771.3점 3점.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국군 해리스 대령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45년간 영방 국가들과 미국제 무기만 사용해온 역사를 언급했습니다. 정치적, 외교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미국 자문단 제임스 대령이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에밀에 검증된 신뢰선과 30개국 이상의 운용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호주 육군 참모총장 톰슨 대장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45년 만의 교체 결정에 자신의 커리어가 걸려 있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호주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옳은 선택을 외면하는 것은 더 큰 죄였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K9 썬더는 모든 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호주의 극한 환경에서 안정성을 입증했습니다. 영연방 최초로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것은 역사적 결정이지만 군인으로서 그는 성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가단장 피터슨 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45년간의 전통을 깨는 것은 부담스러웠지만 호주군 장병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표결이 시작되었습니다. 평가단 12명 중 10명이 K9 선정에 찬성했습니다. 영국군 해리스 대령은 기권했고 미국 자문단은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오후 2시 공식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K9 썬더 75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딜 규모는 10억 호주 달러, 한화로 약 8천억 원이었습니다. 영연방 국가 역사상 최초로 한국산 주요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기술진 박준호 부장이 동료들과 포옹했습니다. 김태현 과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환호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독일 한스 슈미트는 묵묵히 장비를 정리했습니다. 미국 제임스 대령은 본국의 최종 보고를 전송했습니다. 저녁 6시, 시장에는 석양이 내려앉았습니다. 붉은 사막 위로 길게 드리워진 K9의 그림자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45년 만의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3년 12월 호주 국방부의 K9 도입 결정 소식이 전 세계로 풀어나갔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영연방 국가가 미국과 유럽제 무기 대신 한국산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충격이었습니다. 런던의 한 국방 전문지는 일면 A 소식을 실으며 방산 지형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109H7의 성능 재평가에 착수했습니다. 30개국 이상이 사용하는 검증된 무기가 신생 경쟁자에게 밀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펜타곤의 한 고위 관계자는 비공개 회의에서
한국 방산 기술의 급성장을 경고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은 PGH-2000의 냉각 시스템 전면 재설계를 발표했습니다. 호주 사막에서의 실패는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의 신뢰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024년 1월, 폴란드가 K9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기존 계약에 더해 72대를 추가 주문했습니다. 호주의 선택이 유럽 국가들에게 신뢰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2월에는 이집트가 K9 도입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천막 환경에서 검증된 성능이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3월, 루마니아가 54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나토 회원국의 선택이었습니다. 냉전 시대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4월에는 인도가 100대 규모의 도입을 범퍼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말라야 고산지대와 라자스탄 사막 양극단 환경에서 작동하는 자주포가 필요했습니다. 한국 하나디펜스 본사는 주문 폭주로 생산 라인을 증설해야 했습니다. 박준호 부장은 본부장으로 승진했고 김태현 과장은 해외 영업 총괄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메라 사막에서의 72시간을 잊지 못했습니다. 2025년 11월, 첫 K9인 자주포 12대가 호주 시드니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호주군 포병 부대원들이 부도에서 환영식을 열었습니다. 45년 만에 교체되는 새로운 무기였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6개월간 현재에 파견되어 훈련을 지원했습니다. 박준호 본부장이 직접 호주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우메라 시험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2년 전 그날의 모래 폭풍, 야간의 긴장, 마지막 한 발에 무게가 다시 느껴졌습니다. 평가단장이었던 피터슨 준장은 이제 소장으로 진급해 있었습니다. 그는 박준호와 악수하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신뢰였다고. 45년간의 관행을 깨고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 72시간의 성능 때문이었다고. 호주 육군 참모총장 톰슨 대장은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고록의 2023년 11월의 결정을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기억했습니다. 정치적 압력과 전통의 무게를 이겨내고 옳은 선택을 했다고. 그것이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2026년 1월 현재 K9 썬더는 전 세계 10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수출 대수는 500대를 넘어섰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무기 체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시작은 2023년 11월 우메라 사막의 72시간이었습니다. 섭씨 48도의 지옥 같은 더위, 모래 폭풍, 치읓 같은 어둠 속에서 K9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기술진들의 밤샘 점검, 승무원들의 침착한 대응, 그리고 한 발 한 발의 무게를 아는 책임감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박준호는 가끔 후배 기술자들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시스템 오류로 첫 발을 실패했을 때의 절망감, 마지막 한 발을 쏘기 전의 긴장감, 그리고 명중 확인 순간의 안도감을. 하지만 그는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한 발이 아니었다고. 72시간 내내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과정이었다고. 그것이 신뢰를 만들었다고. 우메라 사막은 여전히 뜨겁고 척박합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제 하나의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45년 만에 영광의 선택을 바꾼 72시간. 한국 방산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순간의 기록. 이것은 단순한 무기 판매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기술에 대한 믿음, 품질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한치의 타협도 없이 최선을 다하는 장인 정신의 승리였습니다. 후배들이 같은 길을 걸을 때의 기록이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는 넓고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움켜주는 것은 72시간 동안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사람들입니다. 11월 7부터 9일까지 호주 우메라 사막, 그곳에서 대한민국은 세계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72시간 후 세계가 답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